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노랑 수카 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지나고 첫 번째 녹음인 것 같은데 이미 추석 연휴도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먼저 해볼까요? 어떻게 지냈나요, 두부? 저는 요새 불안해요. 요새 제 감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것들이 두부를 불안하게 하나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 같은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노력한다고만 되지 않는 것들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요즘 불안하네 이러면서 감정을 관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원래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긴 한데 최근엔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불안해져서 그래서 요즘에 좀 제가 위로를 많이 얻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데이식스의 노래를 최근에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최근에 나온 앨범인데 그중에 역대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저를 안정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불안하면 하는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한 결에 저는 불안하면 일단 걸어. 네. 그리고 불안하면 좀 긍정회로를 엄청 돌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안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근데 그 가사가 돌이켜보면 인생은 항상 그 순간순간이 다 역대급이니까 안심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역대급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인가요? 역대급으로 좋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역대급.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는 데이식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데이식스의 가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저는. 진짜요? 역대급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야, 제목이. 맞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븐 오브 데이라고 또 데이식스의 유닛이 낸 노래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데이식스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데이식스 가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요? 근데 또 이렇게 감동을 두부의 포인트 보니까 역시 사람은 다 다르구나. 네, 전 가사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앨범 노래 다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인생은 준비한 대로 되지 않고 어차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걷는 수밖에 없어. 약간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이 얼마나 스펙타클하다고 상상까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의 저를 옛날에 나는 진짜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진짜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면이 있는데 그게 또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이 잠재워진 건 아니지만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노래를 하나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역대급. 네. 그렇게 노래로 뭔가 위로받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데이식스 가사 좋아합니다. 엄청 너무 희망차요. 맞아, 희망차. 스카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갑자기 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너랑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다 듣고 생각나는 거 말하려고 했는데 공격? 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맞아. 저는 새로운 알바를 되게 열심히 구하고 있었거든요. 9월 들어가서. 근데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잘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알바가 그리고 쏙 드는 알바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제 마음에 쏙 드는 데를. 그래서 참 그것도 있고 뭔가 다른 일도 있고 저도 뭔가 두부 씨처럼 진짜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진짜 인생. 많이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알바를 구하긴 했거든요. 알바를 구하고 나니까 일을 하러 가는 게 또 너무 싫은 거야. 그만 알죠.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딱 구해진 순간부터 일하러 가기가 싫어. 맞아. 그 전까지는 구해지기만 하면 좋겠다였는데. 맞아. 제가 되게 탱자탱자 놀고 한량처럼 살았고 지금까지.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약간 조교 일을 했었는데 조교 일은 다 재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겠어요. 지난 2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갑자기. 참 간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구해졌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직 일을 나가본 적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가서 인수인계를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맞아. 자 이제 수카. 생각해내세요. 저는 별 일은 없어요. 별일 없이 산다. 맞아. 근데 약간 그러게요. 별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0월에 일본 여행 무비자 될 거라는 거 맞아요, 거의 확정시 돼가지고 근데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그래서 일본 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친구들을 꼬셔보는데 넘어올 때 안 넘어오네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간다면? 다 가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12월에 회사에서 휴가를 이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삿포로를 가고 싶은데 간다면 굳이 오사카는 내년에도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삿포로는 눈 오는 건 또 기다려야 되니까 또 1, 2월에 가면 너무 추울 것 같고 근데 이미 11월부터 눈이 온대요. 1월에 눈꽃 축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1월은 좀 바쁜 달이고 뭐가 약간 정신없는 달이어가지고 그래서 12월에 조금 그때쯤 다들 설설 하거든요. 일 이제 평가도 끝났겠다 약간 그래서 그때 가는 걸 좀 그때 다 회사분들도 많이 쉬시고 그래서 그때 다 삿포로를 가고 싶은데 많은 저희 뒷방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카가 일본어도 잘하니까 에? 잘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못하는데 오타쿠라 그냥 오타쿠적인 문장만 알아요. 삿포로 가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그죠? 맞아. 저도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일본 여행 같이 갈 사람 구함. 그럼 근황은 이 정도로 말해보고요. 홍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 혹은 영어로 100_2_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을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매달 상영작 소개와 영화마다 같이 보고 싶은 장면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와주시고 많이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이 보고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같은 거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팟빵 앱과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또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가 있어요. 에스크드 통해서 익명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요. 저희 메일 주소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스펠이랑 그런 게 똑같아요. 그래서 100_2_ 시네마 하고 @ 네이버 메일입니다. 이쪽으로는 조금 더 긴 사연 보내시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팟빵 계정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해볼 영화 뒷방 상영관 197번째 영화
미셸 프랑코 감독의 선다운입니다. 이번 영화는 수카가 부국제에서 작년에 보고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마침 지금 개봉을 해서 요새 개봉을 해서 할 사람 했는데 2명이 붙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팀로스 배우가 나오는 베르이만 아일랜드도 했었는데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나요? 아, 같이 했네요. 뭔가 왜 하자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미셸 프랑코 감독의 뉴오더라는 영화가 꽤 유명하더라고요. 뭐 봉준호 감독이 극찬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계급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 감독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독에 대한 소개를 잠깐 짧게 해볼까요? 미셸 프랑코 감독은 멕시코 감독님이고요. 첫 장편 영화는 다니엘과 아나라는 영화고 이게 2009년에 만드신 거예요. 이게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소개되셨었다고 하고 2012년 애프터 루시아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상 2015년 크로닉으로 칸 영화제 각본상 2017년 에이프릴의 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이렇게 뭐 낼 때마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시는 굉장히 사랑받으시는 감독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뉴오더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다운이 최근에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영화에도 팀 로스 배우가 나오는데 2015년 크로닉이라는 이 영화에도 팀 로스 배우가 주연으로 연기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수카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팀 로스 배우 이 영화를 제가 보기 전이었는데 수카가 베르이만 아일랜드 얘기하면서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정신이 어딘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되게 다정하게 하는 역할을 그런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잘 이렇게 체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썬다운을 보고 나니까 스카가 해준 말이 딱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전 썬다운을 먼저 보고 베르이만 아일랜드를 봐가지고 베르이만 아일랜드 볼 때 약간 남편이 뻘짓할까봐 살짝 긴장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뭐 짧게 다른 배우들도 소개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팀 로스 배우가 닐 베넷으로 나오는데 이 남매로 나오는 샤를로트 갱스부르 앨리스 역할을 맡은 갱스부르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ним포매니악이나 뭐 라스폰트리에 맞아. 저는 이분을 라스폰트리에 영화에 나온 배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멜랑콜리아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그래서 약간 북유럽 이미지? 되게 진짜? 뭔가 얼굴 새하얗고 뭔가 파리한 그런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 되게 유명한 가수분이랑 영국의 되게 유명한 제인 버킷이라는 배우분인가요? 제인 버킨? 모델이자 가수. 두 분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고 이분도 부모님의 그 재능을 물려받으셨는지 배우이자 뮤지션으로 둘 다 되게 재능을 뽐내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영화에서 갱스부르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약을 집어먹거든요. 근데 그 약이 그냥
딱 봐도 저 사람은 우울증이다. 저 약은 우울증 약이다. 약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갱스부르만의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감독이 그거를 위해서 이 배우를 캐스팅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 샬롯트 갱스부르는 되게 그 프렌치 시크 패션의 완전 아이콘이라서 맞아. 저는 약간 어렸을 때는 이 사람 나온 영화는 하나도 안 보는데 이 사람이 입었던 사복은 다 약간 뭔가 약간 항상 도는 거야. 이렇게 입는 게 바로 프렌치 시크. 꾸안꾸르기 원조 막 이런 느낌.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때도 되게 그런 느낌이 비슷했어가지고 맞아. 근데 저도 막상 보는 거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 영화에서 처음 배우러 봤어요. 그리고 약간 갱스부리의 완전 반대편처럼 느껴지는 이분 멕시코 배우인데 아주아 라리오스 이 베레니세라는 역으로 나오시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정보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그냥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 되는 멕시코 그 나오는 해면 있잖아요. 아카풀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하면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가장 위험한 도시로 꼽히는 그런 해변, 실제로 그런 해변이라고 하고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찰들이 계속 맞아. 돌아다니는 완전 걸로. 무장한. 그 마약 전쟁이 너무 심해졌었어서 그때 이제 도저히 이거를 일반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엄령이 떨어졌던 도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군인들이 와서 마약 전쟁을 이제 무마를 해야 되니까 갱들을 군인들이랑 갱이 싸우느라 그걸 통제해야 돼서 계엄령이 잠깐 내려졌던 도시고 지금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보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머무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밖에 나가면 진짜 아름다운 해변만 있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호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호텔이 해변가에 따라서 쭉 모여 있는 데가 디아멘테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 있고. 거기 이제 약간 유럽이나 그런 부호들이 놀러와서 쉬는 휴양지인데 이제 거기서 어떤 고속도로 하나 타고 넘어가면은 이제 센트로라고 아카풀코의 진짜 도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가 후반부에서 영화 주인공인 닐베넷이 머무는 곳인데 거긴 실제로 이제 보면은 영화의 배경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긴 해요. 해변에. 맞아요. 총 들고. 그리고 무장 경찰들이 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진짜 그래서 약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디아멘테랑 센트로의 경계는 식이 실제로 아직도 그냥 전쟁이 멈추진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국도를 타고 넘어오면서 빈민가를 무조건 지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그런 납치 시도나 이런 게 되게 많대요. 사례나 이런 게 실제로.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미셸 프랑코 감독의 전작이 뉴오더가 약간 그런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폭동이 계속 일어나서 군인들이 장악을 하고 그걸 완전 억압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급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체계가 생겨나도 계급이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를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되게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담았네요. 들어보니까. 그런 거네. 맞아. 그래서 그런 배경을 보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맞아요. 모른 채로 봐가지고. 저도 모른 채로 봤는데 저는 딱 그 해변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군인들이 계속 지나다녀서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맞아. 근데 나중에 총격 사건 있고 나서 저런 것이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는데 알고 보면 더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디아멘테와 센트로라는 공간의 구분 같은 것도 영화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다시 보기로 넘어가서 이 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일단 간단히 이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은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찝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뭐 장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영화를 나는 어떻게 봤다 혹은 이 영화는 뭐에 대한 영화인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우선 그 전에 줄거리를 한번. 맞네. 맞다. 썬다운의 줄거리를 영화 다시 보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아카풀코의 고급 호텔 빌라에 놀러온 부유한 영국 가족인 닐과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의 두 자식들이 영화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휴가를 즐기던 중 앨리스와 닐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고 가족들은 급히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닐은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혼자 아카풀코에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닐은 앨리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여권을 잃어버려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앨리스 전화를 회피하고 아카풀코의 저렴한 숙박업소에 머무르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베레니세라는 여자와 그냥 맨날 데이트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계속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 사실에 화가 난 앨리스가 다시 아카풀코의 닐을 찾으러 오게 되고 닐이 지금껏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닐은 여전히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태연하게 앨리스에게 경영이란 경제권을 다 넘기게 됩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엄청 큰 도축업계 부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앨리스는 이렇게 닐에게 상속을 받고 상속이라 해야 되나? 경제권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항으로 돌아가던 중에 닐과 어울리던 아카풀코 갱들에게 납치 시도를 당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닐도 감옥에 가게 되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아카풀코에 남고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닐을 찾아온 앨리스 자식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다 양도하고 다시 아카풀코의 싸구려 숙박업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자신을 기다리던 베르니스와 만나 둘은 함께 살게 되지만 이때 다시 닐이 뇌종양으로 인해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자신을 보며 슬퍼하는 베르니스를 뒤로한 채 닐은 다시 멕시코 시티의 밤거리를 배회하다 홀로 고급 호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거리를 쭉 나열해 보니까 엄청 사건이 많은 영화네요. 영화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별로 못 했는데. 사실 영화가 80분이라 되게 짧은데 또 막 그렇게 짧아 이런 느낌은 없어요. 네, 좀 약간 대사가 많이 없고 일단 우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는지 맞아요. 마지막 장면이 어딘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이따가 맞아요.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카가 본 거하고 이제 두부랑 제가 본 게 좀 달라가지고.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멕시코 시티를 배회하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데 어딘지 정확히 잘 맞아.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봐야 되나? 다시 보긴 싫은데. 아무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단한 감상 얘기해볼까요? 저는 막 지루하게 보진 않았어요.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고 되게 몰입해서 보긴 한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게 되게 겉으로는 왜냐면 닐이 계속 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해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사건이 엄청나게 계속 막 휘몰아치는 느낌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뭐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여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영화가 딱 나오면 끝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치, 그건 아니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좀 감독님 인터뷰에서 이게 뭔가 관객의 사유를 믿는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의 뜻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부곡제에서 처음 봤을 때 복잡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떠나 힐링 여행을 떠나봤자 거기서 절대 힐링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뭐 계급 그런 갈등도 이제 보이지만 약간
결국에는 저는 처음 봤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의심하긴 했었거든요. 닐이 결국엔 다시 안락한 숙소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역시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걸 좀 사람 막 하는 걸 좀 비꼬는 영화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깊게 여기진 않았는데 두 번째로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닐이라는 사람을 좀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이 사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자체가 닐의 모순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가 되게 비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엄청 이 영화 자체가 되게 그 닐을 굉장히 재수없는 부르주아지로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의 아카풀코라는 배경이 더 약간 강조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고 나오니까 굉장히 계급 갈등에 대한 영화고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다시 영화 보고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찾아보니까 제가 부국제 때 바로 보고 나왔을 때는 리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도 약간 나 혼자 느끼는 걸로 그냥 딱 결정 짓고 말았었는데 이제 다시 리뷰들을 좀 읽어보니까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딱 그때 쳐보다가 이 영화가 그 소설 알베르 까미의 소설 이방인을 좀 비꼬는 건지 어쨌든 그 소설에 관한 내용인 건지에 대해서 비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영화였구나 더 한 번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닐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뭔가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영화 자체에서 설명을 안 해주는 거를 그 의도로 제작된 영화라서 뭔가 이런 거를 뭔가 인간의 뭐 실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욕망, 뭔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뭔가 맞아. 약간 꼬였어요, 마음이. 이거를 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더 보고 싶다. 근데 영화를 봤을 때 그 안에 뭔가 계급이나 인종적인 면에서 다른 거 더 읽을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확실히 뭔가 이방인의 이미지가 저는 많이 떠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 뭔가 실존주의의 거작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데 저는 그 실존주의라는 게 사실 좀 그 프랑스인들의 약간 투정 같은 걸로 맞아. 많이 비판받았다고 알고 있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요. 이 이야기가 좀 멕시코를 배경으로 재탄생된다면 오늘날에 재탄생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면 뭐하러 또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방인도 읽어보고 했는데 뭔가 확실히 그 계급적인 오히려 그 이방인을 차용을 해와서 그 이미지를 그 실존이 뭔가 사회적인 역학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두 번째로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는 걸.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복잡한 사람이긴 맞는 것 같아요. 닐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화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도 닐을 완벽하게 뭔가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닐 나름대로 뭔가 정말 실존의 공허 같은 것을 느낀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뭔가 그 외부적인 그의 상황이 그를 조금 우습게 보이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실존의 공허라는 게 뭐 정확히 제가 어떤 걸 노랑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뭔가 삶과 죽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는 닐이 되게 부자잖아요. 되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 부를 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다 이제 뭐 동생한테 주고 동생 자식들한테 주고 자기는 그거에 관심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닐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닐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부를 앞에 쌓은 사람도 가진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뭔가 삶의 무의미? 이 돈으로도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딱 그럼 닐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했을 때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앨리스가 그 멕시코로 돌아와서 막 닐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둘이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앨리스가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닐이 숨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Why are you hiding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데 그 뭐지? 닐이 I'm not hiding이라고 말하는데 일단 그 팀로스 연기가 너무 킹받고요. 일단 팀로스 연기 제일 킹받았던 1위 장면이 뭐냐면 여권 잃어버린 척 거짓말하고서 그 호르의 택시를 딱 공항에 처음 탄 다음에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하니까 호텔? 이런. 근데 일단 보면 그 사람이 부자니까 우리는 다시 영화를 보다 왔으니까 처음에 머물던 다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호르가 어느 호텔이요? 하니까 갑자기 진짜 그냥 호텔 이러는 거부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 새끼 뭐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 연기가 너무 능청스러운데 저는 그때 너무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했고 약간 거짓말이라고 해도 자기는 실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하이딩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하이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뭐 이런 걸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게 하이딩이고 그 하이딩이 약간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부나 모든 사회의 어떤 자기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회로부터의 하이딩일 수 있지만 자기가 피하고 싶은 죽음으로부터의 하이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뭔가 어쨌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계속. 그럼 숨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인 그러니까 건가? 약간 본인에게는 말 진실일 수도 있는데 또 바깥에서 보는 나는 저게 너의 말이 그저 웃긴다죠. 음성 지원이 되네요. 그니까 그 뭔가 내가 원래 다니던 곳으로부터 다른 곳을 가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내가 원래 가던 곳과 다른 곳, 내가 안 가던 곳이라는 그 구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안 가보던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게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일종의 이그조틱한 선택으로 의미화가 된다면, 의미화하고 있는 거라면 그 행동을 그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봐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도 묶여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 너가 도망쳐봤자인 거지.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지금에 와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영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하고 있던 방식은 그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돼지의
사체를 보고 쓰러지는 그 충격적이지. 장면으로 닐이 가장 내 안에서 설명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어긋나게 이해를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닐이 자신의 죽음을 알게 돼서 왔다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도망쳤다고는 생각했어요. 그 원래 있던 도축하는 거로부터 도축업에 종사하는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폭력적인 어떤 행위로부터 쌓아온 돈들과 평화가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으면서 살지만 그 도축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 육식을 하고 자본주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잊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 닐은 잊지 못했구나. 그냥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도망쳤다. 그 세계로부터. 근데 도망치려다 보니까 올 수 있는 곳이 저는 왜 하필 그 멕시코였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도망친 사람은 맞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회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도망친 다음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카 말대로 갇혀 있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저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나는 폭력적인 거 잊지 못해. 해서 자기가 굉장히 정의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왜냐면 자신의 계급에 갇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해변에서 엄청 돈도 많이 쓰고 엄청 평화롭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성이고 남성이니까 보안관도 앨리스랑 다르게 보안관 없이도 해변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치만 여전히 동시에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게 단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스워 보일 순 있지만 계속해서 동물의 사체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피한다기보다 계속 응시한다고 느껴졌어요. 그걸 계속 바라본다. 그래서 되게 그 닐에 대한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이 사람. 근데 그래서 닐을 보면서 저를 떠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도 다 엄청 있지. 폭력적인 알잖아요. 저의 삶이 얼마나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아는데 어느 정도의 망각과 어느 정도의 응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하며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닐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 저는 약간 두 분랑 살짝 다르게 이해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닐이 계속 돼지를 보잖아요. 맨 처음 봤던 거는 이제 감옥에서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전 처음에도 좀 웃겼던 게 제가 생각했어요. 닐이 돼지를 왜 보기 시작했냐. 술을 그만 마셔서다라고 저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영화 초반부터 미리 계속 술 마셔요. 진짜 맞다. 그리고 막 해변에 가서 계속 술만 마셔요. 그냥 애가 너무 재미없어 보여요. 근데 일단 술을 계속 마셔요. 근데 안주는 안 먹는다? 맞아. 그 술만 계속 먹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술을 못 마시잖아. 감옥 들어가니까. 그때 돼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맨정신이 되니까 사실 나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부터. 얘는 저런 환상을 보기 때문에 여기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애가 뭔가 지가 병이 있는 걸 아니까. 처음엔 그건 뇌종양이 작용이 저도 몰랐죠. 정신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이 있으니까 여기에 왔고 이제 그걸 잊으려고 하고 있구나.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돼지 사체를 엄청 그렇게 도축된 거를 보고 나서 나중에 뇌종양이 밝혀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 너무 약간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얘가 뇌종양인 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뇌종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카풀코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많은 돈도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음을 비로소 앞두었기 때문에 실존주의적 고민이 그때 시작된 거고 도축된 돼지들에 대해서 이 돼지와 내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그때 하게 된 거죠. 이전까지 멀쩡하게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 누리다가 내가 막상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생각하게 된 거지. 그게 되게 약간 그런 포인트라 생각했어요. 웃긴 닐의 그런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그런 거를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닐이 자기가 뇌종양으로 죽는 운명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알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두 번째 근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멕시코시티에 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이전 보험 기록이랑 그런 걸 다 대조했을 때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맞네요. 그래서 이미 종양이 저는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닐이 알고 있다 생각했어. 그러네. 본인이 알고 아픈 있었겠네요. 그러네. 그럼 또 다르게 진짜 다르게 또 달라지긴 하지. 많은 게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또 처음에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도축한 돼지들이 보면 정신병이 왔다. 그래서 지금 안주를 안 먹는 거다 얘가. 그냥 술만 마시는 거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음식을 얘가 잘 못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또 갑자기 또 한 번에 반전이 더 온 거지. 아니네? 이러면서. 영화 다시 보고 싶어요.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닐을 묘사한 게 봤는데 자기 인생에조차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뭔가 좀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느낌이. 너무 딱 내가 저도 Why are you hiding 하니까 I'm not hiding 하는 장면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딱 두부가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 역시 나 생각하는 거 비슷해. 아니 몰라. 근데 나 볼 때는 숨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게 다 본인에게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본인에게는 그 진실일 수 있어. 너무 막 그 의문스러운 그 모든 것에 관조적인 것 같은 재수 없는 사람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나는 닐이 자신과 앨리스를 얼마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난 돈에 관심 없어라는 게 그 수카가 아까 말해준 대로 만약에 죽음을 알고 나서 어차피 돈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 한 말이라면 또 느낌이 다르지만 실제로 돈에 난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말로 앨리스와 자신을 약간 구분 지으려는 것 같은 시도처럼 저는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어떤 폭력적인 삶을 좀 그런 죄책감을 무마해 보고자 멕시코에 왔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나는 막 근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두부가 말한 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의 근원에 대해서 응시하는 사람이긴 한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냥 비관적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건 다른 문제라는 맞아.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그 자신의 부나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가족의 뭔가 의무나 책임? 어떤 가족으로부터 오는 정서 같은 것으로 것부터로의 도피랑도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뭔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앨리스랑 손주들? 앨리스는 특히 엄청 엉엉 울잖아요. 근데 그 닐은 뭔가 뭐 자신도 죽을 걸 알기 때문인지 뭔지 되게 태평하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장례식이나 가족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의무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계급이라고 우리는 계급이나 사회적인 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되게 개인적인 연과에 함께 엮여서 돌아가는 문제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지점 같았어요, 저는. 맞아. 그래서 뭔가 계속 뭐 벗어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의무를 다하려고 다하지 않으려고 계속 그 멕시코의 해변에 머무는데도 이 가족들은 계속해서 닐을 찾아가고 뭔가 그게 또 법적인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이게 혈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법적인 문제로 노린 다 엮여 있잖아요. 그냥 자연인인 동시에. 그래서 다 같은 사람들인데도 굳이 니를 찾아서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돈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런 게 참, 그냥 세상사 참 재밌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다. 약간 그런 부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되게 요새 이런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나 이런 거에 되게 불합리하고 부도리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간 사회가 있기 때문에도 잘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이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이 내가 갇혀 있고 동시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패배주의적으로 좀 사람의 생각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아까 노랑이 정확히 말해준 것처럼 진짜 그 뭐 아무리 어떻게 해봤자 뭐 각자 개인의 투쟁으로 어떻게 해봤자 어쨌든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게 사실 그 인터넷 비평들 같은 거 브런치나 뭐 이런 블로그에 사람 써놓은 리뷰 같은 것들만 하다 보면은 되게 이방인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그런 실존주의적 고민에 빠지는 일 막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많은데 그 정성일 평론가 GB를 가셨던 분이 리뷰 적어놓으셨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정성일 평론가는 완전 이방인은 소설을 까는 거라고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 짚었던 포인트가 거기서 막 수많은 죽음이 나오는데 닐이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굴었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되짚는데 뭐 첫 번째는 엄마의 죽음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죽음이 그 둘이 아카풀코 해변에 베레니세랑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팍 죽이잖아요. 마약행 어떤 무분명 마약 관련 뭐 사건이겠죠. 근데 그때 닐이 굉장히 무관심했다. 그거에 대해서 놀라서 도망가지도 않죠. 도망가지도 않고 근데 그 세 번째 앨리스가 죽었을 때는 그래도 감옥에서 그걸 알았을 때 울잖아요. 근데 그 뒤로 돌아와서 다시 베레니세를 만나는데 베레니세도 솔직히 감옥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레니세라는 인물이 여기서 되게 딱 좋았던 게 다시 생각해보면 베레니세도 그 멕시코에 총격 갑자기 해변에 당했을 때 그러니까 놀라서 이렇게 뒤돌긴 했지만 뭐 크닥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베레니세도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죽음이 너무 만연하니까 무관심한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딱 대조가 되는 거죠. 닐의 무관심과 베레니세의 무관심이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이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건데 실제로 그런 죽음이랑 폭력에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무관심과 닐이 실제로 자기가 무관심하고자 노력해서 하는 무관심이 딱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 포인트 베레니스가 있음으로써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베레니스도 똑같이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막 닐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베레니스는 오히려 되게 멀쩡해. 몇 번 갔다 온 사람 같아. 되게 의연하고 막 닐 수고했어 임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자 이래서 이렇게 왔죠. 생각에는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것도 그 베레니스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활력이 있어. 뭔가 약간 거기서 오는 그 둘 다 똑같이 건조한 사람들인데 그게 그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닐의 그런 기만적인 부분이 드러났어. 약간 그랬다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드러난 거 얘기 하나가 생각난 건데 뭔가 닐이 영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옮긴 게 해피 도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한 지점은 뭔가 원래 있던 곳은 엄청 평화로운 곳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근데 닐에겐 평화롭진 않았겠죠. 그치, 근데 아무튼 폭력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면 멕시코는 아무튼 폭력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지점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뭔가 주위에 있는 폭력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까 그 해변에서 총을 막
그런 것도 그 바다가 처음에 쉬던 바다랑 되게 대조적이잖아요. 아름다운 바다, 똑같이 멕시코에 있는 바다인데 그 부호들이 있는 곳은 엄청 아름답고 그 멕시코 해변에 있는 곳은 피로 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멕시코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 행위로 인해서 드러나는 폭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마주하러 갔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우연찮게 마주하게 된 게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막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돼지 사체가 내장이 다 꺼내진 채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기 영화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죽음과 관련된 맨 처음엔 어머니가 죽고 근데 죽는 사건들로 이어져 있는 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그냥 해변에 있던 사람 죽고 그 다음에 앨리스가 죽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의 죽음 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으로 연결돼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죽음이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뭔가 더 그 돼지 장면에서 좀 더 충격을 받은 건 그 우리가 충격을 받은 죽음이라는 사건은 모두 인간의 죽음이었던 지점? 아무튼 인간의 지점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이었는데 사실 영화 내내 나오는 음식들이나 그치. 그런 게 클로즈업 되는 거 보면 그거는 사실 일상이잖아요. 우리한테 전혀 폭력적인 장면으로 읽히기가 힘든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는 그게 모두 폭력으로 죽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맞아.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엄청 조밀한 죽음의 나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돼지의 사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조명되지 않는 죽음 같은 거 우리가 평소에 망각하고 있는 하지만 사실 망각되지 않는 그런 죽음 같은 거를 돼지의 사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그 돼지 도축업자였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면서 그게 감옥에 가서야 처음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자인지는 알지만 뭐 때문에 부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도축업을 하다가 부자였구나. 그걸 자신의 닐 베넷의 인생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보고 난 후에야 걔가 이제 그때부터 친절하게 돼지를 보기 시작하죠. 감옥에서. 그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그래서 닐의 어떤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위 그러니까 걔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약간 시위적인 행동인 거죠. 근데 또 웃기면서 그게 동시에 시위지만 땡깡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약간 되게 맞아. 너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만든 게 약간 영화 같고. 이 영화가 그거를 되게 닐이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미지로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첫 장면이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말라가고 있는 물고기 이 이미지인데 저는 그 앨리스가 죽는 장면이 맞아. 앨리스가 눈을 딱 뜨고 맞아. 크게 뜨고 죽거든요. 그 장면에서 물고기가 딱 떠오르면서 맞아. 이 죽음들을 약간 사람의 죽음이나 이 생선의 죽음이나 같은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로 나열을 하는 게 영화가 그런 지점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음식은 진짜 의도한 것 같은 게 감독님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먹는 음식이 서빙이 될 때 음식을 클로즈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만히 어떤 움직임도 없이. 근데 그냥 그걸 사진으로 봤으면 그냥 맛있는 음식 약간 이렇게 생각될 법한 그 장면들이 길게 보여지니까 점점 사체처럼 보이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 사체긴 하네요, 진짜. 맞죠. 그리고 저는 폭력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 감독님의 영화를 뉴오더랑 애프터 루시아 두 개를 봤어요. 이번 기회로. 근데 보면서 되게 폭력을 많이 사용한다, 영화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감독이 영화 속에서 폭력을 대하는 태도랄까?
그런 게 이 폭력이 되게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폭력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당위성 같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뉴오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폭력들이 이어지는 영화인데 그걸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계급적으로 어떤 혁명이나 그런 수단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게 다 무의미한 짓이었고 그냥 폭력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예를 들어 앨리스를 죽인 그 택시 기사의 폭력 같은 거 그거는 되게 뭐 계급적인 혐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력이기는 했지만 되게 무의미하게 그냥 앨리스만 죽고 택시 기사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그 사람도 잡혀갔겠죠 결국에는. 잡혔다 했어. 한 명은 죽지 않아요? 총 맞아서.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렇게 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좀 연속성 있게 드러난다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또 그 폭력을 본인이 이용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닐 베넷을 내가 뒷담을 까면서도 닐 베넷의 모습에 내 모습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일부분. 감독님도 약간 그래서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았을까. 자기도 약간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충격을 주는 장치로 계속 쓰는 거잖아. 영화적으로. 그래서 뉴오더 같은 경우엔 진짜 그 재미로 봐요. 계속 폭력이 이어지는 재미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끔찍하긴 하지만 재미는 있어. 이런 느낌. 맞아. 그리고 이방인과 관련해서 저는 이방인을 사실 그동안 안 읽다가 이번엔 좀 제발 읽자 이런 느낌으로 아 진짜? 그냥 뭔가 너무 유명한데 안 맞아. 읽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실존주의를 싫어하는데 사실 그냥 마냥 싫어하는 거보다 읽어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이방인에서는 그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그냥 아무 이유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약간 예전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총을 가지고 있다가 죽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자기가 뭔가 죽음의 우연성이나 생과 사의 우연함이나 뭔가 그런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내면 독백 같은 게 이어져서 뭔가 정말 이 사람의 실존의 어떤 공허 같은 것을 느껴서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뭔가 굉장히 갈등을 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뭔가 생명의 의지가 느껴지는 아무튼 좀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근데 그 이방인에서의 폭력을 생각해보면 되게 이방인에서는 이 아랍인을 쏴서 죽여요. 메르소가. 근데 그 죽음이 뭔가 사실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결단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아, 소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메르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삶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죽인 것도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영화 속에서 그 멕시코 해변에서 우연히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계급적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는데 이게 그 죽음의 우연성마저도 그 공간적 분리가 지배하고 있다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 뭔가 부자들의 뭔가 이 생은 알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말은 진짜 투정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까 수카가 말해준 대로 베레니스는 진짜 죽음이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의논할 수 있는 건데 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에 알 수 없음은 정말 허황된 그치. 뭔가 그런 거고 자신들은 다 보호받고 있고 근데 그래 굶어봐야 돼. 근데 이제 닐이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닐은 사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 공간을 오간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연히 약간 혼란이 발생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앨리스의 죽음이 그렇게 맞아. 벌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앨리스가 죽은 게 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진짜 좀 그랬어. 근데 닐은 어쨌든간 본인 때문에 앨리스가 죽음에 다다랐는데도 어쨌든 수습하지 않아. 어쨌든 근데 닐은 그 택시 기사들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 알아요. 아나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울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닐이 보여준 조금 감정이 있는 죽음이었어. 앨리스의 맞아. 죽음이. 그게 약간 본인의 죄책감에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우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다음날 변호사를 만날 때 멀쩡해져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 있어. 하루 만에 또.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쟤는 이미 또 결단을 내린 거죠. 앨리스의 죽음이 또 이렇게 힘들지만 어쨌든간 덧없는 거야. 어쨌든 죽었을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생각해서 나는 맞아.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랑 확실히 앨리스가 죽었을 때의 닐의 태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맞아. 그래서 참 또 근데 이 영화가 그 잘 보여주게 찍은 게 그 진짜 이 아카풀코라는 도시가 정말 이런 거 계급 갈등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배경이긴 하다 생각했고 그 디아만트 센터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 영화 등장할 때는 엄청 광활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막 사람은 단 4명이고 맞아. 화면에 잡히는 것도 한두 명이고 막 너무 막 이 넓은 자연이다 우리의 것 이런 느낌인데 이제 진짜로 아카풀코 도시의 시내에 딱 가면은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닐이 가질 수 있는 건 파라솔 한 켠이야. 근데 그것도 막 허락 없이 침범을 받아. 그 아카풀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완전 그러잖아요. 밀집. 이래서 앉아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서 다음 날에 변호사가 와서 해주는 게 맨 처음 해주는 게 독방을 만들어주는 거야. 맞아. 그래서 독방 그게 진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땅의 너비 그게 참 그걸 잘 시각적으로 찍은 것 같았어요. 진짜. 역시 모든 게 부동산인가. 저 또 하나 얘기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목이 썬다운이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 요리만큼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하늘 높이 정오의 해처럼 그냥 딱 위에 떠 있는 엄청 뜨거운 해에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는 닐, 그 햇살을 받고 있는 닐이 모습이 진짜 계속 나오는데 영화 초반에서도 닐이 계속 물 위에 떠 있고 사람들 다 뭔가 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목은 썬다운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의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봤는지. 저는 약간 그 후반부 가서 그 생선이 그 후반부 가서 생선이 앨리스이기도 한데 닐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물고기가 원래 물에 있을 때는 잘 살다가 밖에 나와서 해를 보면 이제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그 닐도 점점 근데 해도 굳이 계속 봐. 그래서 피부가 타가지고 껍질 벗겨져. 맞아. 근데 껍질 벗겨지면서도 그냥 계속 해를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 뭐랄까 피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게요. 햇빛도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느낌이다.
저는 그 태양이나 뭐 제목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상적이었던 게 닐도 그렇고 특히 앨리스가 그런데 그 휴양지 햇살 뜨거운 곳에 가 있는데도 너무 하얘요. 너무 하얗더라. 완전 그래서 일부러 창백해요. 하얀 사람들 뽑았나 싶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태양은 그냥 뭐 선탠 하려고 차용 그 앞에 누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막 밖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태양과는 너무 다른 의미고 계속 뭐 휴양지에 와 있어도 계속 그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치. 궁금하긴 하네요. 뭔가 이방인의 이미지를 더 완전 가져오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인터뷰에서 보면 감독님이 그 상징을 굉장히 그냥 영화에 나오는 상징들은 굉장히 그냥 전형적인 상징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해가 가지는 전형적인 그래서 썬다운 그냥 죽음이랑 태양 정오 있는 거 그냥 삶인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럼 근데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니요, 못 봤는데. 얘기한 거 있어요. 그냥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양가적인 이미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뭐 땅에 있는 것들은 태양 받으면 되게 필요한데 태양이 있음으로 죽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태양이 또 뜨고 지고 이렇게 무한히 그런 느낌. 그냥 삶과 죽음 뭐. 그런 정말 그 전형적인 상징이네요. 뭔가 그런 상징이 상징을 해석하는 게 되게 촌스럽다 이런 얘기를 우리라기보단 예전 방송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 말에 되게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이미지로 구현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속 이미지는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되게 어쨌든 대사가 많이 없고 말이 뭔가 많이 없는 영화인데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나마 했는데 그게 감독이 전달하려고 한 것 자체가 바로 그 의문스러움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장면에 대한 생각 얘기하고 이게 나왔네 하나.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그거부터 너무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딱 뒷방을 하자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뭐 엄청 인생 영화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뒷방을 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에 왜 베레니스를 두고 걸어 나가는지가 일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했고 마지막에 거기 어딘가 이거. 그러면 베레니스와의 관계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베르니스가 처음에는 되게 호르의 일당처럼 너무 일단 그 지역 잘 알이잖아. 그러고 보면 친구도 겁나 많다. 진짜 많아. 그 지역 인싸인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냥 가게 하면서 사는 여자야. 맞아. 그래서 보면은 조금 외로웠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카풀코엔 없다. 약간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베레니스도 이 니를 벗겨 먹으려고 접근했다 생각해. 100%.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뭐 어디에선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어느 포인트에서였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저버린 게. 생각나는 장면이 뭐야. 근데 그냥 생각나는 장면이긴 한데 둘이 식사를 하면서 뭐 짧은 영어로 베레니스가 영어가 짧으니까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는 런던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런던 뭐 닐이 뭐 런던 좋아 가봐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도 세계 프랑스인가 뭐 맞아, 어디도 여기도 가보면 좋고 좋아 가봐 이렇게 되게 순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베레니스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되게 귀엽게 보였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귀여워 보였을 것 같아. 그래서 똥단지 같은 소리 한다. 얘 되게 특이하네, 귀엽네, 약간 같이 놀면 재밌겠는데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정상은 아니다. 사실 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닐도 별로 베르니스한테 그렇게 엄청, 그러니까 각별히 진심은 아니었다 생각하는 게 그 장면에서 되게 닐이 던지는 말 자체가 얘의 어떤 베르니스의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또 사람 만났을 때 흔히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잖아. 맞아. 그래서 저는 닐과 베르니스를 보면서는 뭔가 그 둘의 관계가 너무 클리셰다라고 처음에 그냥 생각을 해서 백인 그냥, 남자랑 멕시코 여자. 맞아. 그리고 또 조금 닐이 늙었잖아요. 돈도 많고 그래서 너무 클리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닐이 가지고 있는 아무튼 멕시코에 머무르지만 그리고 뭔가 폭력으로부터 도망쳐왔다면 도망쳐왔지만 그래도 닐이 가지고 있는 젠더, 뭐 인종, 자본 권력을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팍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베르니세의 존재로 인해서 멕시코의 그 도시가 그냥 폭력으로만 점찍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사실 멕시코 사람들 엄청 죽음에 무감해질 만큼 되게 위험한 도시긴 한데 너무 즐기기도 하고 되게 막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베르니세를 통해서 좀 멕시코라는 도시를 좀 더 납작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그게 좀 좋았는데 둘 다 클리셰적인 어떤 그런 만남인데 둘 다 별로 서로에 대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그냥 같이 있는 걸 즐기는데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둘이 계속 스킨십을 했다는 거. 어느 순간에는 되게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 맞아. 그래서 그냥 뭔가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어쨌든가 우리 클리셰적인 만남이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 봤을 때 그냥 하고 할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약간 둘 다 별로 그닥 서로에게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되게 잘 이용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저 느꼈던 게 어떻게든 둘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되게 스킨십하고. 근데 그게 또 편안해 보이고. 그러니까 클리셰적인 만남이라서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오히려 클리셰라고 하면은 저는 싫어하니까 클리셰를 피하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면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생각나는 장면이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베레니스는 잠들어 있고 닐은 깨가지고 베레니스 얼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진짜 스카가 말한 대로 정말 그런 게 필요했던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계급적인 만남인데 뭔가 계급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세상에 많으니까 그걸 동시에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급 안에 있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딱 닐이 감옥까지 갔다 온 순간에서는 베르니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이 새끼 진짜 영국 안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파트로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얘 진짜 갈 마음 없구나. 보통 그런 일 당하면서 돌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베르니스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약간 호사가 갔던데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얘 진짜 안 돌아가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뭔가 이제 얘랑 진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생각을 좀 그때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병실에 놔두고 그냥 근데 베르니스도 좀 되게 건조한 사람인 게 닐도 앞에서 누워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병원 밖에 앉아서 물론 편하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밖에 앉아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약간 또 되게 베르니스의 얼굴이 좀 되게 슬펐어.
약간 내가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근데 베르니스 되게 강한 사람일 것 같아. 좀 강하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거기서 닐 베넷이 또 하잖아요. 또 닐 베넷이 또 닐 베넷 했다. 또 잠드는 베르니스 버리고 아무 말 없이 또 떠나잖아요. 도망간 거 아니라고 하겠지 또. 만약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거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그냥 완전 또 새로운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냥 또 도망치는구나. 뭘로부터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도 리허설 할 때도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닐은 다 버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에 본인 생각엔 자기가 지금 시위 중이니까 어쨌든 본인 개인의 그래서 어쨌든 나는 되게 좀 뭔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때 살면서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오기도 했고 막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베레니스랑 뭔가를 다시 예쁘게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 자기한테. 근데 이거 자체가 갑자기 자기 그렇게 생각을 열심히 한 순간 가장 끔찍한 돼지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되게 한 거 너 지금 뭐 하냐? 너 실존주의적 고민한다며 갑자기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베레니스랑 사실 살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버겁고 자기 곧 죽을 건데 베레니스도 얼마나 그럴까 이러면서 갑자기 또 그게 무겁게 엄청 어깨에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망친 게 맞죠. 다시 도망친 게 맞는데 그래서 딱 그때 멕시코 시티의 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수도인데 개판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막 그런 데를 막 걷다가 딱 생각이 든 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나의 시위를 시작하자 해서 그러니까 다시 아카풀코로 가는 거죠. 베레니스로부터 다시 돌아간 그 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아카풀코에 맨 처음에 그들이 묵었던 호텔에 다시 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닐 혼자.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혼자 있는 거지. 어쨌든가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로만 시위하자가 되는 거지. 나 여기 그냥 계속 혼자 있자.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뭔가 약간 어떻게 내가 베레니스한테서 어떤 온기를 찾거나 외로움을 달래고 조차도 이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럼 호텔에 그냥 이 돈 남을 때까지 여기 있으면서 그냥 있자 이렇게 된 것 같았어 뭔가. 그리고 그 플러스 자기가 점점 더 아파질 텐데 그런 데 있기도 싫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양가적인 마음에 의해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거죠. 병원에 있기도 싫었다. 왜냐면 어쨌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런던 병원으로는 그런 좋은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어쨌든 그 베레니스가 간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또 연명하는 게 또 싫었나?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던 호텔 돌아가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일단 걸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 거리의 불황자들과 그 닐의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거나 정말 같이 아픈 사람이더라도 정말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이구나 뭔가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았고 저는 거기가 좀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냥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맞아. 사라졌어. 그게 왜일까? 죽은 시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 왜 그냥 셔츠만 놓고 사라져 버렸을까? 그러게 참 그냥 약간 꿈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셔츠만 펄럭여. 맞아. 갑자기 깔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부금. 맞아. 그냥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간 중요한 포인트는 사라졌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베르니스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그때 닐이 이렇게 베르니스를 두고 갈 때는 그냥 뭔가 닐은 정말 베르니스 생각은 안 하네 이런 그러니까 그 베르니스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왔지. 맞아. 그러니까.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뭔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디로 가도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나? 그냥. 그러니까 어디에도 맞아. 그러네. 이렇게 항상 뭔가 권력 얘기 여러 가지 종류의 권력 얘기 할 때 하면은 뭐 정말 권력을 나쁘고 막 그 사람들은 인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드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벗어날 수 없다면 벗어날 수 없다고 결론을 짓는다면 어쨌거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좀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뭔가 그런 비관적인 결말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닐에게서 계속 저는 그 수카가 닐을 뭔가 엄청 웃기고 안 좋은 사람으로 본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보는데 좀 좋게 본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느낌이 영화 끝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드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 영화가 비관적인데 뭐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보느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영화의 결말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말인가? 뭐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그냥 하던 말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를 해본 거 이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감상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마무리 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방인을 이제 이 영화가 다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저는 솔직히 좀 아리까리하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건지 감독이 그렇게 정말로 의도를 한 건지 근데 뭐 정성인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구나 싶기는 한데 제가 실존주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또 들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 실존적 고민이 결코 사회적인 영향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실존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걸 인지한다면 내가 이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참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부분들까지 담고 있나?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놀라웠고 그리고 근데 아까 두부가 얘기해준 거랑 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영화의 결말이 그걸 인지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물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자신의 계급적인 위치나 뭔가 어떤 이 사회의 모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 근데 되게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많지.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또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든 뭔가 얘기를 하고 뭐든 하든 그게 뭔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정말 투정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 같은 거. 근데 이 영화는 되게 뭔가 그런 사람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만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뉴오더를 봤을 때 되게 이 세계 감독이 만드는 바라보는 세계가 되게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계를 흥미롭게 그리긴 하지만 내가 엄청 좋아하면서 볼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맞아. 사실 저는 계속 이게 당연히 감독이 비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감독이 멕시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감독은 가장 그쪽 시선일 거 아니야. 그쪽에서 맞아. 보고 자랐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영국에서 온 재벌과 부호와 멕시코 간의 이야기고 마침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으니 장례식 전에 가장 보면 좋은 영화. 장례식이 언제인가요? 19일이에요. 19일. 이걸 내가 안 해도 짜증나네. 그러네. 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이렇게 본 아니 오늘인가 이렇게 맞아. 하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좀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요새 회사에서 되게 그놈의 ESG가 유행이거든요.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ESG라고 그러니까 기업이 마땅히 되게 요새 지켜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건데 사회적 책임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되게 environment적인 관심도 되게 커요. 그래서 보면 되게 큰 회사들이나 그런 거에도 되게 환경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 회사 내에 뭐 높으신 분들도 환경적으로 가야 된다. 인쇄 적게 하지 마. 그래서 뭐 프린트 인쇄해서 가져가면 막 짜증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회사 내에서 일회용 거 없애기 막 이런 거 하고 다 머그컵만 써 막 이런 거 하고 하는데 꼴 보기 싫은 거야 솔직히 사실. 사실 좀 어쨌든 임원들이 돈 제일 많이 벌 테고 저 사람들이 제일 환경이 안 좋을 텐데 나보다 훨씬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보다 환경이 안 좋을 텐데 그런 거 챙기니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막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나랑 가깝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끔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진지하게 막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양가 감정이 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막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썬다운을 보니까 되게 그런 것들 잘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슬퍼. 그러니까 되게 사실 저는 이제 옷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되게 슬펐던 게 가난한 사람들이 싼 옷을 입잖아요. 그 싼 옷을 많이 입을수록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 환경이 더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막 그 사치의 끝판왕이라는 그런 명품들은 사실 되게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명예퇴직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고 돈도 영분도 엄청 많이 챙겨받으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노동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맞게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좋은 상품들이고 그리고 한 번 사면 막 100년씩 쓰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또 그런 브랜드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진짜 사치품인데 정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류를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복잡하다. 진짜 복잡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진짜로 환경을 생각하는 뭔가 그런 프로젝트라면은
그 싼 물건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것을 싸게 만드는 방식. 그런 개발이 필요하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게 참 너무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너무 예전부터 계속 봤었고, 그래서 참 이런 게 진짜 내 주변에도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쓰레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닐 베넷도 그런 인간이겠죠. 그리고 그 아카풀코 사람들도 막 그렇게 주변에서 사람 죽고 바로 옆집 가서 돼지고기 볶아 먹었잖아요. 뭔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영화가 잘 정리된다는 느낌이 속에서 사실 혼자 봤을 때는 약간 가우뚱하는 부분 생각은 정말 많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싹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역시 얘기를 해야 맞아. 무언가는 항상 대화에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닐이 선택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가 그 돼지의 내장이 꺼내져 있고 그걸 바라보는 닐의 그 장면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닐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게 놀랍게도 계속 닐에게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채식을 하고 있고 그 닐이 그런 형상을 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닐이 선택한 방법이 아무튼 회피적이고 침묵하지만 가담하지 않는 약간 이런 식의 방법, 약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다양한 행동 양식이 있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행동에 대한 생각이 왜 계속 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대해서 아까 노랑이 말한 대로 뭔가 계급에 대한 것들이든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전 잘 표현을 해줬는데 행동에 대한 거는 뭔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남은 것 같아서 좀 뭔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나름. 전 지금 두부의 이 한마디로 정말 뜻깊어졌다. 네. 뭔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닐이 한 선택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고 맞아. 근데 사실 두부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을 정말 그냥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런 그것도 그렇고 사실 나 말고 남들은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전 그냥 궁금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 아까 스카가 말한 대로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또 뭐고 사실 꼴 보기 싫은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뭘까에 대해서 이런 걸 계속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은 것과 별개일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참 그게 괴로워.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이 와서 해주면 맞아요. 하잖아. 내가 싫어도 먹을 거 쓰잖아. 그럼 이게 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참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게 남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이렇게 정리된 그러네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 해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해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맞나?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